오늘은 최근에 저 PBR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조금씩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뭐 은행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죠. 지금 올해 주가 기준으로 은행은 거의 한 28% 올랐고 증권은 15% 그리고 보험은 25%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지금 올해가 거의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 올랐다 그러면 와, 진짜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좀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 PBR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이랑 뭐 증권이랑 보험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저는 안 팔고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내가 은행을 투자한다 그랬을 때 어떤 종목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국내 4대 은행들의 올해 주가 추이를 보면 KB금융은 거의 한 34% 올랐고 신한지주는 30%, 하나금융지주는 진짜 많이 올랐죠. 거의 46%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금융은 한 18% 정도 올랐어요.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덜 올랐는데 근데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덜 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KB금융이랑 하나금융, 신한지주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또 어떤 종목이 좋을 것 같을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뒤에서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여튼 은행들은 올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레포트를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도하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한화투자증권에서 이 레포트를 3월 15일 날 작성을 했습니다. 제목은 체인지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레포트를 작성을 하셨는데 이 레포트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포트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저 PBR 관련돼서 은행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2014년도 요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저 PBR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뭐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총주주 환원율 4대 은행 지주의 총주주 환원율을 보면 2014년도 전부터 2012년도 요때부터죠. 그때부터 뭐 KB금융도 그렇고 신한주주도 그렇고 총주주 환원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저 PBR 뭐 밸류업 프로그램 요거를 제외하고 나서도 2012년도 2013년도 코로나 이후부터 총주주 환원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때부터 그리고 뭐 분기 배당도 시행을 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도 실제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갑자기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총주주 환원율이 올라간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주주 환원율은 올라가고 있어서 시대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일단 이 말씀부터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투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특히나 은행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뭐 배당이나 아니면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은행들 같은 경우는 보통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면 내가 이 기업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나한테 떨어지는지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거가 이제 총주주 환원율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총주주 환원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총주주 환원율이 올라가려 그러면 총주주 환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능력이 일단 돼야 되겠죠.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벌더라고 하더라도 총주주 환원율을 늘릴 수 있을 만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정부에서 은행들이 자본을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쌓아놔라.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CET1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국어로 하면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위험 자산 대비해서 이제 실제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경기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은행들은 안전 자본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쌓아놔라. 요게 CET1 비율을 뭐 13%, 12%요 정도를 유지해라. 요런 식으로 정부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거는 정부 규제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거죠. 저 PBR 관련돼서 뭐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거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행들한테 이제 주주 환원율을 높여라. 뭐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배당 성향도 높여라.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에 있어서 지원이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은행들은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익이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거부터 2021년도, 2022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주주환원 정책이 나오기 전이죠. 저PBR 관련된 정책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때부터 총 주주환원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도 있고 이익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정부 정책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은행들의 주주 환원율 요거를 한번 2015년도부터 한번 보면 DPS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KB금융의 980원이었던 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작년도에는 306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KB금융뿐만이 아니라 신한지주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금융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올라가고 있어요. 배당 성향도 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배당 지급 한도도 원래는 기말 배당이었다가 이제 반기 배당도 2020년도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저PBR 밸류업 프로그램이랑 관련 없이 그 전부터 2010년도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도 마찬가지죠. 그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책적으로도 이제 받쳐주고 있으니까 점점 더 이런 주주하는 바람은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이렇게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 2016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 요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총 주주 환원율이 올라가지가 못했죠. 왜 이랬을까? 요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물론 정부의 규제도 있습니다. 보시면 바젤 3라고 하는 게 2013년도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원래 바젤 3라고 하는 게 2011년도부터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요게 2013년도부터 이제 최저 비율이라고 해서 보통주 자본 비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ET1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위험 자산 대비해서 내가 안전 자산을 얼마만큼 은행들이 쌓아놔야 될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3.5%였죠. 근데 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4.5%까지 증가를 했는데 요게 보면 자본 보전 완충 자본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쌓아라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8% 그리고 최근에는 13% 12%까지 요구를 하고 있죠. 이렇게 CET1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위기가 생겼을 때 은행들은 어느 정도 요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요게 없어서 굉장히 많은 금융기업들이 도산을 했죠. 대표적으로 리만 브라더스가 있었죠. 그리고 베어스턴스 이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은행들이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좀 이익 창출하기가 힘들긴 했었습니다. 항상 은행들의 곳간에는 안정자산을 비축해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기는 힘들었었죠. 그 대신에는 안전자산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었다. 근데 안전자산을 쌓은 만큼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그만큼 적었었죠. 보시면 우리나라 4대 은행들의 CET1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2013년도에는 10% 그리고 한 13% 그리고 낮은 곳은 한 7% 9%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CET1 비율을 계속해서 높였어요.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가 일단 가장 높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한 13% 14%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신한지주도 최근에는 한 13% 정도 나오고 하나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조금은 CET1 비율, 그러니까 좀 자본 적정성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대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한 1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근 자료를 보시면 KB금융이 13.6%, 신한지주가 13%, 하나금융도 13%, 우리금융은 한 12% 정도가 나옵니다. 이익잉여금 대비해서 초과 자본 비율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KB금융은 그래도 높죠. 5.8%, KB금융이 가장 어찌 보면 CET1 비율 13%를 어찌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요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안전하다라고 보는 그 기준입니다. 요거를 좀 초과하는 이익잉여금 대비해서 비율은 한 5.8%여서 KB금융이 일단 가장 높다. 근데 우리금융은 일단 가장 낮다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 13%가 나왔냐라 그러면 올해 주요 은행지주의 주주하는 정책을 보시면 대부분 일단 13%를 얘기하고 있어요. KB금융도 마찬가지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 하나금융도 그렇고 우리금융도 마찬가지죠. 13%를 초과하면 그만큼 주주환원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보시면 일단은 가장 우리금융이 일단은 그나마 배당 소각, 배당도 많이 늘릴 수도 없을 것 같고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죠. 근데 KB금융이랑 신한지주, 하나금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배당 성향이랑 자사주 소각을 늘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KB금융이 가장 높죠. 신한지주, 하나금융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 개 은행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금융은 일단 가장 낮습니다. 우리금융은 그리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보험사랑 증권사들을 인수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은 보험사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뭐 저축은행도 있고 캐피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은 일단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 없고요. 증권사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본이 필요하겠죠. 우리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 자본 대신해서 뭐 M&A를 쓰기 위한 현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그만큼 돌아가는 이익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보통주 자본 비율이 가장 낮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은행들을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뭐 미국의 대형 은행주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CET1 비율을 보면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이 가장 양호한데 얘네들은 일단 13%, 14% 정도대가 나오죠. 우리금융은 일단 가장 낮기는 합니다. 근데 미국의 대형 은행주를 보시면 일단 JP모건은 진짜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시티그룹도 좀 높습니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웰스파고 그리고 US 뱅코프를 보시면 US 뱅코프는 일단 낮죠.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일단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웰스파고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은행들도 빠지지 않는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은행들이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얘네들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 PER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은행들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 그리고 미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RB 쪽,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식이랑 채권 요런 데 좀 위험자산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진짜 보수적이어서 예전에 98년도 뭐 IMF 그리고 2000년도 닷컴 버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요런 거를 겪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2010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요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은행들은 뭐 다양한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요런 것 때문에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욕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뭐 금리가 많이 높고 뭐 갑자기 어떤 뭐 부동산 PF 리스크가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이 예대 마진 쪽에서 이익이 창출되죠. 오히려 IB 쪽은 증권사,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얘네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도 지금 뭐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일단 국가별 시총 상위 3개 은행주의 평균 CET1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CET1 비율이 높습니다. 일단 싱가포르랑 유럽은 높고요. 근데 미국이랑 뭐 중국, 호주, 일본 얘네들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자본 적정성이 굉장히 좀 양호하다. 일단 증권사랑 뭐 저축은행 얘네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은행들은 진짜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해외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도 얘네들은 보통 선순위 채권이나 적어도 중순위 채권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PF를 들어갈 때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형 은행들은 특히나 선순위 채권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실 채권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증권사랑 일단 저축은행들은 좀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은행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대형 은행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부터 해서 바젤3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고, 우리나라는 2013년도에 바젤3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자본 적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CET1 비율을 계속해서 그때부터 뭐 8%, 9%, 10%, 최근에는 13% 정도로 맞추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그때부터는 자본 적정성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주주 하나는 그만큼 못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서 뭐 KB금융이랑 뭐 신한주주, 하나금융, 우리금융을 보시면 대부분 비은행들을 많이 M&A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KB금융이 우리파이낸셜, 그리고 NIG, 손해보험, 현대증권, 그리고 생명보험, 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 오렌지라이프, 이게 생명보험이겠죠. 그리고 아시아신타,
BNPP 손해보험 뭐 이런 애들을 계속해서 인수하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나금융도 뭐 증권사랑 뭐 보험사 얘네들을 출자하기도 했었고요. 거의 한 4조 원 정도 가량 쓰면서 굉장히 비은행 쪽으로 인수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CET1 비율을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잘 유지했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비은행들을 많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CET1 비율도 어느 정도 맞췄고 이제는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충분히 있다. 능력도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의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2020년도 요때 보면 요때까지 비은행들을 많이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요거로 주주들을 계속해서 환원하고 있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다. 2014년도 밸류 프로그램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 중에서 우리금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우리금융도 물론 뭐 동양자산이랑 캐피탈이랑 글로벌 자산 신탁이랑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KB금융이랑 신한지주랑 하나금융은 보면 은행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 있습니다. 다 있죠. 증권 여기 있죠. 그리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있죠. 생보 있고 손보 있고 하나금융도 생보 있고 손보 있고 그리고 자산운영, 그리고 자산신탁, 저축은행 얘네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보험사 없어요. 그리고 증권사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조금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실제로 얘네들 계열사의 매출 기여도를 보시면 KB금융이랑 신한지주, 하나금융은 뭐 증권사랑 카드사 얘네들도 뭐 보험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출 기여도가 충분히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은행 쪽에서 은행이랑 카드 쪽에서 매출 기여도가 나옵니다. 그 말은 은행이랑 카드 사업이 좋지가 않으면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안 그래도 보통주 자본 비율이 낮은데 그래서 그리고 안 그래도 증권이랑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돈도 써야 되는데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금융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금융 지주가 가장 주가가 못 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금융 지주는 계속해서 지금 회장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증권사랑 보험사를 인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요 금융업종의 ROE를 보시면 2018년도, 17년도, 16년도 이때 보면 일단 저축은행이 가장 ROE가 높죠. 그리고 손해보험도 높습니다. 캐피탈도 높죠. 카드사도 높습니다. 은행들도 뭐 나쁘지 않긴 한데 저축은행이 일단 가장 높죠. 그리고 손해보험이랑 증권사랑 생명보험도 어느 정도는 높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금융지주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 금융지주에서 ROE를 높일 수 있게 하는 그 요인이 떨어져서 PBR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밸류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대 금융지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KB금융의 주주 환원율을 보면 굉장히 좀 잘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서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기도 했었고요. 작년도에도 자사주 소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올해도 자사주 소각을 하기도 했었고 앞으로 자사주 소각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주 환원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그리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죠. 이미 보통주 자본 비율이 많이 쌓였고 그만큼 그리고 이익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주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의지 또한 충분합니다. 보시면 자사주 소각을 많이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죠. 하나금융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KB금융이랑 신한지주가 가장 어찌 보면 자본 적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단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지요. 하나금융은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가장 좀 안 좋은 것은 우리금융지주가 좀 그런 모습인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하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배당 성향이 좀 높기는 하죠. 보시면 다른 데보다 배당 성향이 좀 높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것보다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배당은 어찌 보면 세금이 나가잖아요. 근데 자사주 소각은 세금이 안 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KB금융이랑 신한지주, 하나금융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계열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둔 CET1 그러니까 보통주 자본 적정성을 보더라도 뭐 주주 환원 정책을 보면 13% CET1 비율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금융은 지금 13%가 안 되죠. 보면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신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은행들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PS 추이를 보더라도 보시면
지금 뭐 나쁘지 않죠. 하나금융 잘 올라가고 있고요. KB금융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잘 가고 있죠. 근데 우리금융은 조금 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당 수익률은 그래도 우리금융이 좀 높기는 하죠. 근데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배당금보다 주가가 그만큼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게 어찌 보면 보통주 자본 비율이 낮고 그만큼 주주들한테 환호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증권사도 인수해야 되고 보험사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점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은행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저PBR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들의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은행들의 자사주, 주주 환원율을 높이려고 하는 의지 또한 충분하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까지 비은행들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제는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은행들을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